안녕하세요. 구문독해의 기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가져주셔야 될 기본적인 태도와 품사, 문장 성분들에 대한 용어 설명들을 좀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좀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야 될 해석 원칙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뭐 다들 하고 계시죠?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 끊어읽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끊어읽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끊어줘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기준으로 끊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 해석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좀 적다. 그러면 좀 짧게 끊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이제 이 덩어리들도 좀 잘 보이고 정보 처리도 잘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 큰 덩어리들로 끊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끊어가지고 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 한번 해석해 볼까요? In addition to 뭐뭐에 대해서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더해서 so as to,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새로운 창작물들의 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더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부터는 새로운 문장인 것처럼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opyright, 저작권은 is also supposed to place.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place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장소. 그런데 여기선 투부정사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장소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동사처럼 쓰였으니까 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땐 장소이지만 동사로 쓰일 땐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저작권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Reasonable time limit,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야 된다. On those rights, 이러한 권리들에. So that, 뭐 하도록 outdated works, 오래된 작품들이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 새로운 창작적인 노력에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짧게 요약하자면 저작권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래된 작품들이 새로운 작품들에 통합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좀 잘 읽히는 느낌이 드시죠? 요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so as to라던가 so that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곧바로 따라 하시긴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읽어준다라는 그 뉘앙스만 지금은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끊어 읽으면 안 되는지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인데 뭐 콤마가 나올 때마다 끊어 읽는다,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끊어 읽는다,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끊어 읽는다,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끊어 읽은 것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조금 약간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일륜적인 하나의 규칙이 전부 다 통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끊어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그 의미 덩어리를 기준으로 좀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요거 제가 한번 기계적으로 끊어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we, the ordinary people,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are to keep pace with science, 과학과 pace, 속도를 맞춰 나가고자 한다면 we need more science writers, 쉼표 나왔으니까 끊어야겠죠? 우리는 더 많은 과학 작가들이 필요하고
and more science writings. 더 많은 과학 글이 필요하다. that 접속사 나왔으니까 끊어야겠죠? That is clear. 쉼표 나왔으니까 끊어야겠죠? 분명한 과학 글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끊으니까 해석도 같이 끊겨버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끊어 읽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어볼까요? 대절 이하가 science writ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가지 덩어리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어떤 과학을 분명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있으면서 that demands to be believed. 반드시 읽혀질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과학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젠 자연스럽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안 되고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장을 읽을 때 단어 같은 거 의미를 해석할 때도 자리와 문맥을 고려하셔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주어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document. 이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죠. 원래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사용될 때? 모르셔도 괜찮아요. document 하면 근데 보통 우리가 문서라는 의미의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때요? 주어 뒤에 오는 동사 자리에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 동사처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document. 명사로 쓰일 때는 문서지만 동사로 사용될 땐 문서를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입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스,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그는 documented everyday lives of African American.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한번 끊어주고요. At a time, 언제? When few people outside the black community. 흑인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few, 부정어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의 familiar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을 때. 흑인 사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거의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도 다큐멘트가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fter all, 결국에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is well documented. 잘 기록되어 있다. 조금 어색한데? 아까 다큐멘트의 의미가 두 가지. 하나는 기록하다,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했죠? 입증하다가 있다라고 했죠. 문서를 통해서 입증하다. 그 의미를 넣어보면 실수를 하는 우리의 능력은 잘 입증되어져 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단어라던가 표현 하나를 배울 때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딱 해석을 했는데 문맥상 굉장히 어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수능 문장이 잘못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뭔가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문장 제가 시간을 잠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시작! 자, 해보셨나요? 아직 안 됐으면 될 때까지 좀 더 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Thus drawing. drawing이니까 그림이지, 그림. 이러한 그림들은 were asked. 요청받았어. To redraw their last pictures. 그들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받았어.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그림을 그릴 것을 요청받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땐 바로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해석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죠? 그러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drawing이 명사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does를 꾸며주는 말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drawing, 그림을 그리는 those, 이들, 화가들이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젠 자연스럽습니다. Those drawing,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were asked, 요청받았다. To redraw their last picture, 그들의 마지막 그림을 다시 그릴 것을 요청받았다. To demonstrate, 보여주기 위해서 how quickly they could draw, 얼마나 빨리 그들이 그릴 수 있는지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죠. 해석이 이상할 때는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꼭 의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언어로 읽어라. 이거는 제가 OT 때 잠깐 설명했던 실전적 해석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긴 문장을 학생들이 만났을 때 이거를 번역하는 데 치중을 해서 이 긴 문장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될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긴 문장은 물론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According to the underlying myth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밑에 깔려있는 어떤 통념에 따르면 this progression, 이러한 발전 진보는 is always replacing the small knowledge of the past. 항상 과거의 작은 지식을 대체한대요. 무엇으로? With the larger knowledge of the present. 현재 더 큰 지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더 큰 지식은 will be replaced. 다시 대체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By the yet larger knowledge of the future. 미래의 더욱더 큰 지식으로 다시 대체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바꾸면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뭐죠?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더 큰, 더 발전된 지식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고 현재의 지식이 미래의 더 큰, 더 발전된 지식에 의해서 대체되어진다. 과학 지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제가 앞으로 문장들을 해석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체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의 세 가지 기본 원칙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 품사와 문장 성분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품사와 문장 성분의 정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말들이죠. 품사는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품사예요. 문장 성분은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뭔가 잘 와닿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다 좋아하는 먹을 걸로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품사는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음식을 성질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볼까요? 뭐 매운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달콤한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느끼한 음식이 있을 수 있고 상큼한 음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품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은 뭘까요? 음식으로 따지면 그 음식들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죠. 어떤 음식은요, 우리가 식사로 먹어요. 어떤 음식은 디저트로 먹고요. 또 어떤 음식은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집어먹고 또 어떤 음식은 야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품사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음식 비유로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식사로 먹는 음식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식사로 아이스크림을 먹진 않죠. 마찬가지로 디저트로 먹는 음식도 뭐 상큼한 음식이라던가 달콤한 음식이라던가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디저트로 우리가 뭐 짬뽕, 뼈해장국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교재표에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품사는 뭐죠? 명사죠.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는요, 동사. 이렇게 이어주시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죠?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옵니다. 보어는요, 명사하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필수 문장 성분이 아니라서 여기 안 적었는데 적어보자면 수식어에 해당을 합니다. 네. 형용사하고 부사가 수식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실 바로 뒤에 다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동사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인데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주어는 동사 뒤에 있겠죠. 이게 뭐예요? 도치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도치 구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 써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하고 절 보도록 합시다. 둘 다 단어 덩어리예요. 단어 덩어리. 단어 덩어리인데 거기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장처럼 쓸 수 있으면 걔를 절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문장처럼 볼 수가 없으면 걔를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덩어리들이에요. 이런 개별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묶어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뒤에 있는 챕터들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정의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품사부터 보도록 합시다. 명사, 무슨 명자죠? 이름명이에요, 이름명.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teacher, bird, sugar. 선생님, 새, 설탕.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crime. 이렇게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idea, 생각, belief, 믿음, possibility, 가능성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명사입니다. 다음으로 대명사. 무슨 대자예요? 대신할 대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문장 해석에서 딱히 지금 언급드릴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 대명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랑 연결 지어주면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 대명사를 볼 때 그냥 이거, 저거, 이것들, 그것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주시면서 그 명사를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이 아니라 결국에는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수능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명사를 가리키는 명사랑 이어주면서 해석을 하는 게 그 문장들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명사들은 계속해서 밝혀주면서 읽어주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형용사 봅시다.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말이에요. 명사의 밑줄 한번 쳐줍시다. 명사의 속성, 성질, 상태를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시 한번 보면요. 3, 숫자, beautiful, 외모, small, 크기, old, 나이, round, 모양, red, 색깔, Korean, 출처, wooden, 재질. 이런 것들이 형용사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예시들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이 순서 있죠. 이 순서가 형용사가 여러 개 사용될 때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를 꾸며줄 때 써야 되는 순서입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다 형용사들인데 얘네들은 조금 특수한 형용사들이라 제가 밑에 따로 적어놨습니다. 공통점은 다 A로 시작을 하고 있죠.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 형용사 A로 시작하는 애들은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보어 자리나 명사 뒤에서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고 있는 아기, asleep baby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A baby who is asleep 이렇게 뒤에서밖에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 단어들의 어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A가 붙은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단어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형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치사구였다는 거죠. 근데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 않잖아요. 항상 명사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런 형용사들도 있구나. 지금은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동사. 동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크게 언급드릴 건 없는데 사람, 사물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단어나 구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동사가 항상 한 단어는 아닙니다. give up, 포기하다, turn down, 거절하다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로 된 동사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보도록 합시다. 부사, 제가 여기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부사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ly로 끝나는 단어가 무조건 부사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옆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ly로 끝난다고 해서 다 부사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오. 그러면 ly가 붙는 부사들은 뭐냐?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어야 부사가 됩니다. 요거 적어주세요. 예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까요? 명사, cost. 무슨 뜻이죠? 가격이죠, 가격. cost에다가 ly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costly. 가격이 비싼, 값비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값비싼. 얘는 형용사죠. 명사에다가 ly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밑에 것도 예시 한번 적어볼까요? 형용사 어떤 걸로 해볼까요? difficult.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어려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difficultly 하면 어렵게, 얘는 부사입니다. 요게 좀 중요한 게 2017년도 평가원에 어법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거 시간 잠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골라보실래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골라보세요. 자, 다 골라보셨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unhurriedly를 골라서 틀렸습니다. 이게 어법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어법 문제가 정답률이 50%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선 얘가 오답률 1등이었고 정답률이 23%인가? 거의 찍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애들이 낚여서 그래요.
요거 보시면 앞에 leisurely, ly 붙었고 뒤에 and, 등위 접속사 있으니까 형태 똑같은 것끼리 와야지 해서 unhurriedly를 고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레저 뭐예요? 레저 무슨 뜻이죠? 우리 레저 활동, 레저 스포츠. 여가예요, 여가. 레저는 여가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에다가 ly가 붙었으니까 leisurely의 품사는 뭐라고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네.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유로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앞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뒤에도 형용사가 와야 되죠. 따라서 뭐 골라야 된다? 네. unhurried를 골랐어야 했어요. The pace of the game. 경기의 속도는 is therefore 따라서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네. 요거를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ly라 끝난다고 해서 전부 다 부사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전치사 보도록 합시다. 전치사는 단독으로는 사용이 잘 안 되죠. 항상 명사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치사 구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문장 안에서 전치사 구가 사용되며 보통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이 돼서 뭔가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이나 해석을 하실 때 따로 묶어가지고 봐주면 굉장히 좋아요. 전치사구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좀 묶어가지고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속사. 문장이 길어지는 제일 원흉이죠. 제일 원흉입니다. 접속사, 낱말과 낱말,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고요. 특히나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땐 끊어가지고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건 그걸 끊어가지고 별개의 문장처럼 볼 수 있다는 건데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 두 개가 해석하기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올 때 웬만하면 좀 끊어가지고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정사.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막 중요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그냥 한번 읽어만 주세요. 명사를 구체적으로 한정 지어주는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장 성분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 목적어부터 볼게요.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이, 뭐뭐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이게 주어고요.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주어하고 동사부터 먼저 찾아주고 해석을 하는 편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를 어떻게 찾느냐? 주어는 웬만하면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주로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말이 명사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앞에 명사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거 아까 그 품사하고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안 오는 경우에는 도치가 되었구나. 동사 뒤로 주어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에 직접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목적어 볼까요? 목적어는 저는 사실 목적어라는 말보다 대상어라는 말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뭐을 또는 뭐뭐에게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어 목적어 자리에 단일 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명사가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의 덩어리들, 명사구나 명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정말 기초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명사 덩어리들은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문장 해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죠? 제가 아까 주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주어 뭐라고요?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명사 뭐 있어요? limit이죠.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도 찾아오면 동사는 바로 보이죠? 여기 is가 동사죠. 그러면 이 사이에 오는 말들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고 나면 해석이 되게 쉬워지죠. The only limit, 유일한 한계는 어떤 한계? To our realization of tomorrow.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유일한 한계. 이것은 is our doubt of today. 오늘날 우리의 의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금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거에 있어서 제일 방해를 하는 게 우리의 현재 의심이라는 거죠. 이 문장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로 듣게 되는 수업이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 여기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의심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해낼 수 있는 것들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요건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한번 하고 주어가 뭔지만 찾아주세요. 자, 시작! 자, 찾으셨나요? 주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동사는 바로 보이죠? is. 동사 앞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이게 명사인가요? distinct. 명사 아니죠? distinct from 뭐뭐와 다른.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주어 어디 있다? 이러면 주어 동사 뒤로 도치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해석을 해보시면 distinct from the timing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타이밍과 다르다. 뭐가? The way. 꾸며주는 말은 묶어줄게요. 방식이. 어떤 방식이? In which time is compressed on television. 시간이 텔레비전에서 압축되어지는 방식이 상호작용의 타이밍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사 앞에 지금 명사가 없으면 주어 도치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주어부터 찾으면 some people 주어, choose 동사가 되겠죠.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는가? 그 다음에 choose의 목적어는 지금 뭐예요? to know.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단일 명사가 아니라 여러 단어의 덩어리가 명사 자리로 왔을 때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여기선 뭐뭐를 아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는가? To know the truth about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거부하는가? 뭘 거부하겠어요? 그들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을 거부하는가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절 명사구는 일단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서술어 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동사.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한 문장에, 한 절에는 동사 하나 올 수 있다라는 거. 동사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하나 이상으로는 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알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본동사 하나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명사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문장의 구조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에 문장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주어 뭐예요? These birds. 새들이 주어죠. 이러한 새들은 자, 그 다음에 동사 뭘까요? 동사. Do not adapt. 딱 봐도 얘가 동사죠. 앞에 don't 붙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동사 찾고 나면 주어 동사 하나씩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다? 명사 꾸며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이러한 새들은 do not adapt easily.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born, 이게 동사 아니잖아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born knowing, 아는 상태로 태어난 새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 이동할지를 아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새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할 때 주어 동사 먼저 찾아주고 한 절에는 동사 하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place. 주어 다음에 지금 동사 자리에 place가 왔는데 이 문장에 뭐 동사가 될 만한 게 지금 이 place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place 하면 일반적으로 장소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을 많이 하지만 여기선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동사로 해석하면 장소가 아니라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가 되죠. I place economy. 나는 economy를 among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virtues. 제일 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에 하나로 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economy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 문장에 한해선 경제가 아니라 검소함, 아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검 전략. 그래서 나는 검소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보어 보도록 할게요. 보어는요, 상태에 대한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상태, 상태 변화, 유지, 상태 판단. 요거 예문들로 한번 볼까요? I am a student. 나의 상태죠. 나는 학생이다. I became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 나의 상태 변화입니다. She remained silent. 그녀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상태 유지고요. She looks beautiful. 내가 봤을 때 그녀는 아름다워. 그녀의 상태에 대한 나의 판단이 되겠죠. 요런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에 대한 말이 보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 형용사 덩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Everyone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was moved.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움직이다? 움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갑자기. 그의 사려 깊음에 대해서 몸을 움직였다? 가 아니라, 요렇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닐까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보드에 움직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다라고 해서 be moved 하면 감동시키다, 감동받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선 감동을 받았다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was moved, 감동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 by his thoughtfulness, 그의 사려 깊음에 의해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BPP 형태니까 수동이죠, 수동.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정과 관련된 말들은 내가 느끼면 수동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니까 능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건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외부의 효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감정은 느끼는 게 수동이고 다른 대상이 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능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주어 동사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The old man, 노인은 asked, 요청했다. 제임스가 뭐뭐 할 것을 요청했다. 제임스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제임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청을 해서 제임스에게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 뒤에 오는 말이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제임스가 to come closer, 가까이 오도록 요청했다가 되겠죠. 접속사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since, 뭐하기 때문에 he wanted to say something to him.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불렀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어 보도록 합시다. 부사어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고요. 필수 문장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 부사어는 따로 묶어가지고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부사어의 종류는 지금은 이거 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거 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부사어를 왜 따로 묶어주는 게 좋냐면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주면서 봐주시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부사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명사로 봐야 되고 동사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사어는 따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 가장 생산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서 슈베르트는 wrote music as freely as. 부사어니까 일단 뒤에 묶어줍시다. 슈베르트는 음악을 썼다. 어떻게? 동사 꾸며주는 말이죠. 어떻게 썼대요? freely. 자유롭게.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 어느 한 사람이 친근한 편지를 쓰듯이 자유롭게 음악을 썼다. 동사 꾸며주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부사어는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해석할 때 편합니다. 다음 문장까지 보시면 제가 왜 묶는 거를 그렇게 강조드렸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완전히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 어떤 제가 읽던 그 책에 있던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한 건데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단어가 어렵다고요? 단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dismiss 하면 무시하다. unscientific 하면 비과학적인. claim 주장. race 인종. superior 우월함. 단어 다 알려드렸죠? 자, 이제 해석해 보세요. 시작. 자, 다 되셨나요? 해석이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주어부터 찾으면 we. 동사 dismiss. 무시하던데 목적어가 어딨죠? claim인가? race인가? 이게 헷갈리죠? 이래서 제가 부사어를 따로 묶어주라고 한 거예요. 부사구 한번 묶어볼까요? as unscientific claims. 이거 뭐예요? 부사로 사용된 전치사구죠. 따로 묶어보세요. 묶고 아예 일단 빼봅시다. 이제 해석이 잘 되죠. We must dismiss. 우리는 무시해야 된다. 무엇을? that 이하를.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that 드디어 목적어 찾았으니까 이제 해석해봅시다. Some races are superior to others. 어떤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무시해야 돼. 뭐로써? As unscientific claim. 비과학적인 주장으로서. 이렇게 부사구가 특히나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문장 성문들을 파악하는 걸 어렵게 하기 때문에 따로 묶어주는 게 좋겠다.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 문장들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